안녕하십니까. 협조하는 세상 만들기 박교수입니다. 2026년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총 파업을 불과 90분여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노조는 총 파업을 예고했는데 막판 협상에서 파업이 유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사는 반도체 DS 부문에 새로운 특별 경영 성과급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특별 성과급은 노사가 정한 사업 성과, 쉽게 말해 반도체 부문 실적을 기준으로 한 금액의 10.5%를 재원으로 하고 전액 자사주로 지급됩니다. 기존 OPI, 즉 초과 이익 성과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 이번 합의는 기존 성과급을 없애고 바꾼 것이 아니고 기존 OPI 위에 DS 특별 성과급을 추가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는 단순한 보너스 인상이 아니고 사업 성과를 별도로 나누는 새로운 보상 구조의 신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잠정 합의안은 73%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투표율도 95%를 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성과급 협상처럼 보입니다. 노조는 더 많은 성과급을 요구했고 회사는 과도한 부담을 우려했으며 정부는 파업 상황을 막으려 했습니다. 협상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훨씬 복잡합니다. 이 협상은 단순히 성과급을 얼마나 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었고 삼성전자 내부의 DS와 DX, 본사 정규직과 협력업체, 노동자와 주주, 회사와 국가경제,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얽힌 다층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이었습니다. 오늘은 협상론의 핵심 개념인 이해관계 그리고 파트너를 중심으로 이번 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장이 아니고 이해관계를 봐야 합니다. 협상에서 가장 먼저 구별해야 할 것은 입장과 그 입장 뒤에 숨은 이해관계입니다. 노조의 입장은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성과급 상한을 없애고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하며 회사의 초과이익을 노동자와 나누라 였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성과급은 필요한데 영업이익 또는 사업 성과의 일정 비율을 장기간 고정 배분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이 계속 필요하며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한다는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 였습니다. 노조의 이해관계는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AI 반도체 호황 속에서 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면 노동자도 그 성과를 나눠야 한다는 성과 공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쟁사 SK하이닉스와 비교해 삼성전자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덜 보상받고 있다는 박탈감도 있었습니다. 성과급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국내 기업의 인재 관리와 보상 체계에서 기준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관리의 삼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의 핵심 이해관계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성과 공유, 성과급 기준의 투명성, 경쟁사와 비교한 상대적 공정성입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고 회사가 벌어들인 초과 이익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노동자 내부의 이해관계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노조라고 해서 이해관계가 하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날카롭게 드러난 갈등은 오히려
노사 갈등 안의 노노 갈등이었습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은 AI 반도체 호황의 직접 수혜자였고, 스마트폰, 가전, 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특별경영 성과급의 직접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합의안은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되었지만 내부 표심은 크게 갈렸습니다. DS 부문 조합원의 초기업 노조에서는 높은 찬성률이 나왔지만 DX 부문의 전산노에서는 찬성률이 20%에 그쳤습니다. 이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내부적으로는 삼성전자가 DX와 DX로 나뉘었다는 뜻입니다. DS 직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이익은 반도체가 벌어온 것이니 반도체 부문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 그러나 DX 직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나의 회사이고 과거 스마트폰과 가전사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반도체 투자에도 쓰였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잘 된다고 DS만 특별 보상을 받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보도에 따르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수억 원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DX 부문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 지급에 그칠 수 있습니다. 같은 삼성전자 안에서 보상 체계가 사실상 완전히 갈라진 것입니다. DS 내부에서도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초호황이지만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는 적자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DS라는 이유로 적자 사업부 직원도 상당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면 성과 있는 곳에 보상한다라는 원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협상의 첫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삼성전자 파업협상은 노사 갈등이면서 동시에 노동 내부의 분배 갈등이었습니다. 합의는 되었지만 노노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이해관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회사도 단순히 돈을 적게 주고 싶다는 입장만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해관계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총파업을 막아야 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고도화된 생산 시스템입니다. 공정이 멈추면 단순히 하루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웨이퍼 손상, 납기 지연, 고객사 불안, 글로벌 공급망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는 장기 투자 여력을 지켜야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한 해의 이익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차세대 공정, AI 반도체, 설비 투자, 연구개발, 인수합병이 계속 필요합니다. 사업 성과의 일정 비율을 장기간 고정적으로 성과급에 배분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미래 경쟁력의 문제였습니다. 셋째, 성과주의 원칙도 지켜야 했습니다. 성과가 큰 부문에는 보상하되 적자 사업부까지 대규모 보상을 받게 되면 성과 있는 곳에 보상한다는 원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넷째, 회사는 조직 통합도 지켜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TV, 가전, 디스플레이, 전장 사업이 한 회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이 DS와 DX를 갈라놓는 방식으로 설계되면 원 삼성이라는 조직의 정체성에 타격이 생깁니다. 결국 회사의 이해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업은 막아야 하고 현금 유출은 줄여야 하며 미래 투자 여력은 지켜야 한다. 성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DS와 DX의 조직 통합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이 5가지 이해관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협상 과제였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있었습니다.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삼성전자의 막대한 성과가 본사 정규직 노동자만의 기여로 만들어졌느냐는 질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반도체 생산은 삼성전자 내부 직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협력업체, 장비업체, 물류, 유지보수,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이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성과가 노동자의 기여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왜 본사 정규직만 성과를 나누는가?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의 기여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삼성전자 사장단도 합의 직후 5년간 5조 원 규모의 상생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소협력사 지원, 산업재해 기금 조성, 미래인재 육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발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갈등을 단순히 노사 문제로만 볼 수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성과가 삼성전자 내부 직원만의 것이 아니고 협력업체와 산업 생태계, 사회적 책임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의식한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지 않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누가 대변하는가? 협력업체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청 노동자도 이 협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합의의 결과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대기업 정규직에게만 초과 이익이 집중되면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는 우리의 기여는 왜 배제되는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단순한 양자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다자적 협상 구조였습니다. 특히 강조해야 할 또 하나의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주주입니다. 주주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노사협상 테이블에는 노조와 회사가 앉았습니다. 막판에는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주주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합의의 결과는 주주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임금 몇 %를 올리는 문제가 아니고 회사의 사업 성과 또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주주단체는 이번 합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먼저 할당한 것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 배당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또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가처분, 이사들을 상대로 한 충실 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협상론적으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주는 테이블에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재산권 이해관계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주는 회사가 손실을 내면 주가 하락과 배당 감소의 위험을 부담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이 어떻게 투자되고 어떻게 배당되고 어떻게 회사 가치로 연결될지에 이해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세금도 내기 전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 재원을 먼저 정한다면 주주는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노사 합의만으로 회사 이익의 일정 비율을 먼저 배분할 수 있는가?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가? 이 질문이 다음의 핵심 주제로 이어집니다. 성과급은 파업의 정당한 대상인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은 객관적 기준인가? 경영진은 파업을 피하기 위해 주주의 이익을 희생한 것은 아닌가? 이사회는 배임 또는 충실의무 위반 논란에서 자유로운가? 따라서 주주는 이번 협상에서 단순한 외부 관찰자가 아니었고
주주는 테이블에 없었지만 가장 큰 재산권의 위협을 받은 당사자였습니다. 정부는 협상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 경제와 공급망에 미칠 충격을 이유로 협상판의 비용 구조를 바꾼 외부 이해관계자였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노사 어느 한쪽의 대리인이 아니고 합의 실패의 비용을 양측 모두에게 크게 보이게 만든 조정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양면적이었습니다. 파국을 막는 데는 기여했지만 동시에 노조의 파업 파트너를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은 적절한 조정이었는가 아니면 노동자의 압박 수단을 제한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정부의 역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협상의 주역은 아니었지만 협상판의 비용 구조를 바꾼 중요한 행위자였다. 그리고 그 역할은 파국을 막는 점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기업 성과 배분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한계를 묻는 과제도 남겼습니다. 이제 파트너를 보겠습니다. 파트너는 합의하지 못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노조의 파트너는 총파업이었습니다. 노조는 실제로 총파업을 예고했고 파업은 회사에 강한 압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파트너에는 네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여론의 부담입니다. 이번 파업은 고용 안정이나 생존권 문제가 아니라 성과급 배분 문제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론은 성과급을 더 달라는 파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정부 개입 가능성입니다. 긴급 조정권이 실제로 발동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자체가 노조의 파업 압박력을 낮추었습니다. 셋째, 내부 분열입니다. DS 중심의 성과급 요구가 강해질수록 DX 부문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실제 가결 투표에서도 초기업 노조와 전산노의 찬성률이 크게 갈렸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조합원 전체가 같은 목표로 움직인다는 보장이 약해진 것입니다. 넷째, 법적 절차적 논란입니다. DX 부문 직원들은 초기업 노조의 교섭 절차와 대표성 문제를 제기했고 단체 교섭 중지 가처분까지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지만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노조의 파트너는 강력했지만 불안정했습니다. 파업은 회사를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여론, 정부, 내부 분열, 절차 논란이라는 네 가지 위험을 동시에 감수해야 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측의 파트너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측의 대안은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성과급 상한 폐지나 영업이익 연동 배분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고 파업이 현실화되면 비상운영체제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파트너는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차질이 현실화되면 손실은 회사 내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객사 신뢰, 글로벌 공급망, 주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미 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삼성 사장단은 국민과 주주 고객에게 사과하는 입장을 냈고 이 회장도 직접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이 문제를 단순한 내부 노사 문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와 기업 신뢰의 문제로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측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업은 막지 못한다. 생산 차질은 발생한다. 정부 개입으로 노사 자율성이 훼손된다. 주가와 고객 신뢰가 흔들린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투자와 공급 신뢰를 잃는다. 결국 더 큰 비용을 치르며 뒤늦게 합의한다. 그러므로 사측의 파트너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버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파업을 막아야 할 압박이 매우 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합의가 가능했겠습니까?
협상은 어느 한쪽의 파트너가 압도적으로 강할 때보다 양쪽 모두 합의 실패의 비용이 클 때 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협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노조는 파업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부담, 정부 개입의 가능성, 내부 분열, 절차 논란이라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측은 버티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라인 중단, 고객사 불안, 주가 충격, 국가 경제 손실, 글로벌 신뢰 훼손이라는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두 가지 위험을 모두 크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노사는 막판에 절충했습니다. 노조는 상한 없는 특별경영 성과급의 제도화를 얻었습니다. 회사는 전액 현금 지급이 아니고 자사주 지급과 매각 제한을 통해 현금 유출 부담을 줄였습니다. 정부는 총파업이라는 파국을 막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합의 직후 상생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사회적 책임과 생태계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완전한 해결이 아닙니다. DX 부문의 상대적 박탈감은 남았습니다. DS 내부의 메모리와 비메모리 갈등도 남았습니다.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의 문제도 남았습니다. 주주의 문제도 남았습니다. 정부의 개입 범위 문제도 남았습니다. 특히 주주의 문제는 단순한 부서 문제가 아닙니다. 주주는 협상 테이블에 없었지만 회사 이익 배분 구조가 바뀌는 순간 가장 직접적인 재산권 이해관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의 질문이 제기됩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배분하는 것이 정당한가? 그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어떻게 충돌하는가? 경영진은 파업을 피하기 위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것은 아닌가?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삼성전자 파업 협상은 단순한 성과급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노사 협상이었지만 속으로는 DS와 DX의 내부 갈등,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성과 배분 갈등, 정규직과 협력업체의 분배 갈등, 노동자와 주주의 이익 충돌, 기업의 단기 안정과 장기 투자 사이의 긴장, 그리고 국가 경제와 노동권 사이의 충돌이 얽힌 복합적인 협상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협상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 경제와 공급망에 미칠 충격을 이유로 협상판의 비용 구조를 바꾼 외부 이해관계자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파국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새로운 질문을 남깁니다. DS와 DX는 앞으로 하나의 회사로 계속 협력할 수 있는가? 성과급은 사업부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회사 전체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본사 정규직만 초과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정당한 것인가?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의 기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주주는 왜 테이블 밖에 있어야 하는가? 이번 사례는 협상에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협상은 테이블에 앉은 두 당사자만의 게임이 아닙니다. 때로는 테이블 밖의 정부, 여론, 협력업체, 하청 노동자, 주주, 국가 경제가 협상의 방향을 바꿉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주주는 테이블에 없었지만 가장 큰 재산권의 위협을 받은 당사자였습니다. 노사는 합의했지만 주주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 내기 전에 영업이익을 노사 합의만으로 먼저 배분할 수 있는가? 이 사회는 회사와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가? 파업을 피하기 위한 합의가 주주의 자녀 청구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번 협상은 단순히 파업을 막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노동자에게 나눌 수 있는 성과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결정을 누가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남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성과급은 과연 파업의 정당한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기준은 정당한가? 경영진이 파업을 피하기 위해 그런 합의를 했다면 그것은 주주에 대한 책임과 충돌하지 않는가? 협상의 다른 요소, 즉 정당성과 객관적 기준, 그리고 경영진의 배임 논란과 자본주의 원칙 훼손 문제를 살펴보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협조하는 세상 만들기의 박 교수였습니다.